지금 여러분 통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장도 똑같습니다. 나는 빚도 없이 꼬박꼬박 저축만 했는데 왜 갈수록 가난해집니까?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내 돈이 녹아내리는 병, 오늘 제가 확실히 고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년 차 의사이자 여러분의 재무 주치의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보다 더 무서운 통장 골다공증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74세 최영철 어르신이 흑빛 얼굴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랑 적금 딱 2억 원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셨답니다. 원금 잃을까봐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요즘 마트 가기가 겁난다고 하십니다. 선생님, 사과 2알에 10,000원이고 손주 치킨 사주려니 30,000원이 넘어요. 통장에 2억 숫자는 그대로인데 돈이 반토막 난 것 같아서 잠이 안 옵니다. 저는 바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자산이 심각한 골다공증에 걸린 겁니다. 골다공증이 뭡니까? 뼈 모양은 멀쩡한데 속은 구멍이 숭숭 뚫려 살짝만 쳐도 무너지는 병이죠. 최 어르신의 2억 원 통장이 딱 그렇습니다. 숫자는 3년 전과 똑같은 2억이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영양가는 쫙 빠져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거든요. 곰국에 물을 한 바가지 더 부으면 맹탕이 되죠. 돈도 똑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돈값이 똥값이 된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저는 돈의 물타기라고 부릅니다. 더 억울한 건 이렇게 풀린 돈은 부자들 땅값, 집값만 올려놓고 우리한테는 비싼 물가로만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금 이자 몇 푼 받아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뼈에서 칼슘이 줄줄 새는데 진통제만 드시고 계실 겁니까? 자, 진단이 나왔으니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제가 오늘 최영철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죽어가는 통장, 뼈를 다시 강철 프레임으로 바꾸는 3단계 치료법을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라면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여러분의 돈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병원비는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치료라고 2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완치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처방전 나갑니다. 최영철 어르신의 2억 원을 지키는 처방은 딱 2가지입니다. 응급실 산소호흡기와 강력 뼈대 강화제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비상호흡기 주머니입니다. 가진 돈에서 딱 2년치 생활비만 떼서 은행 예금에 묶어두세요. 최 어르신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니 2년 치면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투자가 아닙니다. 숨이 턱끝까지 찼을 때 쓰는 산소호흡기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볼 때 쇼크온 환자한테 바로 수술칼을 대지 않습니다. 일단 수에 꽂고 숨부터 쉬게 만듭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은 꼭 아픕니다. 주식이 반토막 나고 난리가 나죠. 그때 전 재산이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울면서 헐값에 팔아 생활비 써야 합니다. 그건 피 흘리는 환자를 억지로 수술대에 올리는 꼴입니다. 하지만 산소호흡기 6천만 원이 있는 분은 다릅니다. 폭락했네. 2년 뒤면 오르겠지. 난 예금 꺼냈으며 버틴다. 이런 배짱이 생깁니다. 위기를 버티는 힘은 바로 이 현금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럼 남은 1억 4천만 원은 어쩝니까? 여기서 두 번째 처방, 강력 뼈대 강화제가 나갑니다.
미국 1등 기업 500개를 한 번에 사 모으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영어를 모르는데 미국 기업을 어떻게 고릅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고르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돈 제일 잘 버는 500개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S&P 500이라고 부르는데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미국 국가대표 500개 묶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삼성전자나 테슬라 같은 주식 하나만 딱 고르는 건 몸보신한다고 산삼 캐러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운 좋으면 신받 따지만 독초를 먹어서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이 500개 묶음을 사는 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검증된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 하나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499개가 돈을 벌어서 메꿔주니까요. 최영철 어르신이 무릎을 탁 치시더군요. 아,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미국 사장님들이 나를 위해 밤새 공장을 돌리고 돈을 벌어온다는 거구먼. 정확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쟁이 나도 결국 은행 이자의 3배, 4배 수익을 내온 검증된 약입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2년치 생활비 6천만 원은 산소호흡기로 예금해 둔다. 둘째,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뼈대 강화제인 미국 500개 기업 묶음에 넣는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언제 팔아서 씁니까?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쓰는 법을 알려주셔야죠. 맞습니다. 약도 먹는 양과 시간이 중요하듯 돈도 빼쓰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막 꺼냈으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큰일 납니다. 평생 돈이 마르지 않게 딱 적당량만 빼쓰는 기적의 4% 법칙과 배당금 이야기 다음 파트에서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예금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 친구분들 계시죠?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야, 의사가 그러는데 우리 통장 골다공증 걸렸단다. 얼른 이거 봐라. 하고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의 노후를 살립니다. 자, 앞서 우리는 최영철 어르신의 2억 원 중 6천만 원은 응급산소호흡기인 예금으로,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뼈대 강화제인 미국 1등 기업 주머니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주식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팔아서 써야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야금야금 팔아 쓰다가 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깡통 차면 어떡합니까?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다 복용하면 독이 되고 너무 적게 쓰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처방전에서는 평생 돈이 마르지 않게 꺼내 쓰는 기적의 안전투약 용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매년 여러분 총 자산의 4%만 꺼내 쓰십시오. 의학적으로 검증된 절대 부작용이 없는 안전 용량입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1998년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이 지난 70년 동안의 주식시장 데이터를 모조리 분석했습니다. 은퇴한 사람이 가진 돈을 주식과 채권에 나눠 담고 매년 얼마씩 꺼내 쓰면 죽을 때까지 돈이 바닥나지 않을까 연구한 겁니다. 그 결과 발견한 마법의 숫자가 바로 4%입니다. 예를 들어 최영철 어르신이 가진 2억 원의 4%면 800만 원입니다. 첫 해에는 이 800만 원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물가가 3% 올랐다면 800만 원에서 3%를 더한 금액을 꺼내 쓰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분만큼 올려서 꺼내 써도 30년 뒤에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 확률이 무려 95%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의학으로 비유하면 자가 재생 치료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간은 절반을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죠? 자본주의 시장도 똑같습니다. 미국 우량 기업들은 매년 평균 7%에서 10%씩 성장합니다. 우리가 4%만 꺼냈으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쓰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다. 최영철 어르신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이 환해지시더군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을 곶감 빼먹듯이 다 파먹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는 만큼 과일만 따먹으면 나무도 살고 나도 산다는 거군요. 정말 명쾌한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주 특별한 약을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천연 진통제 같은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 성장 바구니입니다. 이 바구니에 담긴 회사들은 돈을 아주 잘 벌어서 주주들에게 보너스를 줍니다. 이걸 배당금이라고 하죠. 마치 월세 받는 건물주처럼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3개월마다 꼬박꼬박 통장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이 배당금이 매년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하니까요. 물가가 오르면 월세도 오르듯이 배당금도 같이 오릅니다. 최영철 어르신은 뼈대 강화제 주머니 중 일부를 이 배당 성장 바구니로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았는데 분기마다 수십만 원씩 용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파란불이 켜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배당금은 나오니까요. 주가가 떨어지는 날은 오히려 아이고, 황금 낳는 거위를 싸게 살 기회구나 하고 더 좋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물 배합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70이 넘었는데 젊은 사람처럼 주식을 많이 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 처방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나이입니다. 20대 청년은 독한 항생제를 써도 간이 버티지만 70대 어르신은 간 기능이 떨어져서 순한 약을 써야 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나이에 따라 주식과 안전자산의 비율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주 쉬운 공식 하나만 외우십시오. 100 빼기 나이 법칙입니다. 100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보세요. 최영철 어르신은 74세니까 100 빼기 74는 26이죠. 그럼 전체 자산의 26% 정도만 공격적인 주식에 넣고 나머지 74%는 안전한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뼈가 금방 붙으니까 주식 비중을 높여서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쿠션, 즉 채권과 현금 비중을 늘려서 방어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가 권하는 연령별 맞춤형 운동 처방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매년 총 자산의 4%만 꺼내 써라. 이게 부작용 없는 안전 역량이다. 둘째, 팔지 않아도 현금이 나오는 배당 성장 바구니를 활용해라. 이건 천연 진통제다. 셋째,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만 주식에 투자해라.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통장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숨 쉴 겁니다. 선생님, 듣기만 해도 병이 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아침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최영철 어르신이 실제로 스마트폰을 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실천하고 계신 하루 10분 재무 건강 루틴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10분이면 됩니다. 오늘 제 처방전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영양제가 됩니다. 자, 최영철 어르신은 병원을 나선 뒤 바로 은행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중 2년치 생활비인 6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증권사 계좌로 옮기셨습니다. 선생님, 증권사라고 하니 왠지 무섭고 어렵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하라는 대로 사인 몇 번 하시면 끝납니다. 이건 마치 동네 의원에서 큰 대학병원으로 진료 기록을 옮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한 필수 과정이죠. 그럼 이제 최영철 어르신의 재무건강관리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 약 먹기, 정기검진, 그리고 연말 건강 성적표입니다. 첫째, 매달 1일은 영양제 먹는 날입니다. 최 어르신은 매달 일일이 되면 스마트폰을 켜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자동 주문을 걸어두셨거든요. 국민연금 나오는 날에 맞춰서 미국 1등 기업 500개 바구니를 자동으로 사도록 설정해 두셨습니다. 제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은 아침 8시에 그냥 기계적으로 드세요. 오늘 컨디션 좋다고 안 먹고 나쁘다고 더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랐나 내렸나 뉴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사는 겁니다. 비쌀 때는 적게 사지고 쌀 때는 많이 사지겠죠? 이걸 1년, 2년 반복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져서 무조건 이득을 봅니다. 최 어르신은 이걸 마음 편한 자동 이체라고 부르십니다. 둘째, 3개월에 한 번은 비타민 주사 맞는 날입니다. 최 어르신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죠. 바로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배당 성장 바구니를 사두셨기 때문에 3월, 6월, 9월, 12월이 되면 통장에 달러로 현금이 꽂힙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수준이었는데 매달 꾸준히 사모으니까 이제는 꽤 쏠쏠한 용돈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쓸까요? 어르신은 이 돈으로 친구분들에게 밥을 사십니다. 내가 미국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주인이라서 걔네가 번 돈 좀 보내줬네. 이렇게 농담하시면서 밥값을 낼 때 자존감이 쑥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후에 활력을 주는 강력한 비타민 주사입니다. 셋째, 1년에 한 번 내 생일날은 종합검진 날입니다. 이날은 딱 30분만 책상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4% 룰과 100배기 나이 법칙을 점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면 기분 좋게 일부를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안전한 채권이나 예금을 채워 넣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떨어졌다면 안전자산에서 돈을 빼서 싸진 주식을 더 삽니다. 이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온이 오르면 땀을 흘려서 식히고 추우면 몸을 떨어서 열을 내죠. 자산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1년에 한 번씩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 마세요. 그냥 자산 0점 조절입니다. 자, 이렇게 루틴을 설명해 드렸는데도 아직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 2가지를 딱 짚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제 나이가 75인데 이제 와서 무슨 투자를 합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재활의학과 교수님께 들은 명언이 있습니다. 근육을 만드는데 늦은 나이란 없다. 90세 노인도 운동하면 근육이 생긴다. 재테크도 똑같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75이시면 앞으로 25년은 더 사셔야 합니다. 25년이면 강산이 2번 반 변하는 긴 시간입니다. 지금 심어놓은 사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야말로 내 자산을 식물인간 상태로 방치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영철 어르신도 74세에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질문 2. 미국 주식이 폭락해서 반토막 나면 어떡합니까? 저는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거 못 봅니다. 맞습니다.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산소호흡기가 있지 않습니까? 2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꽉 쥐고 있잖아요. 주식이 폭락하면 아이고 2년 동안은 주식 쳐다도 보지 말고 예금 통장에서 돈 꺼내 써야지 하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겨울이 오죠.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회복되지 않은 폭락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든든한 패딩 점퍼, 즉 2년치 현금을 입고 계시니까 겨울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복잡한 차트 분석 필요 없습니다. 경제 뉴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좋은 기업 바구니를 사서 묵혀두고 계절에 맞춰 옷을 갈아입듯 비율만 조절하면 됩니다. 오늘 이 루틴을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마음먹으신 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다른 분들이 남긴 글도 보시고 우리 같이 건강해집시다 하고 서로 응원도 해주세요.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만 남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할까요? 제가 병원에서 본 진짜 행복한 노후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통장의 건강을 넘어 진짜 존엄한 노후를 완성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아주 중요한 대수술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좀먹던 통장,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100세까지 끄떡없는 강철 뼈대를 세웠습니다. 오늘 제가 내려드린 핵심 처방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만 움켜쥐고 있는 건 내 자산의 뼈를 녹이는 자살 행위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바이러스는 쉬지 않고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습니다. 둘째, 2억 원이 있다면 반드시 2개의 주머니로 나누십시오. 2년치 생활비는 산소호흡기인 예금으로, 나머지는 뼈대 강화제인 미국 1등 기업 바구니로 보내서 일을 시키십시오. 셋째, 매년 딱 4%씩만 꺼내 쓰고 1년에 한 번씩 나이에 맞게 주식과 채권 비율을 조절하십시오. 이것이 평생 돈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투약 용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후배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 인생의 척추입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서 있을 수 없듯이 경제적 척추가 무너지면 우리의 노후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구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토록 재테크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사랑하는 손주가 찾아오면 지갑 열어 용돈 쥐어주고 친구분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내가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그 당당함. 자식에게 짐이 되는 노인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는 존엄한 노후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최영철 어르신은 이제 병원에 오실 때 표정부터 다릅니다. 선생님, 요즘은 마트 가는 게 즐겁습니다. 내 자산이 건강해지니까 내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부유해지기 좋은 날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자산의 뼈대를 다시 세우십시오.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의 통장과 몸 건강을 모두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도 대한민국 주치의로서 언제나 유익한 정보로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 설치는 분들 주목하십시오. 단 하루 만에 꿀잠 자는 비결이 있습니다. 약 없이 병원 안 가도 해결되는 방법을 오늘 공개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젯밤 몇 번이나 깨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아니면 서너 번.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눈이 떠질 때, 아이고, 내가 늙어서 주책이네 하고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은 76 대신 박순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정말 고우시고 정정하신 분인데 저한테 오셨을 때 얼굴이 흑빛이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밤이 무섭다고 하십니다. 매일 밤 4번, 많으면 5번씩 소변 때문에 깨시는 겁니다. 캄캄한 새벽에 비몽사몽 화장실을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경로당 가서 친구분들과 이야기하다가도 꾸벅꾸벅 조시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나셨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 저거 내 얘기네? 하고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밤마다 겪고 계신 야간뇨라는 질병입니다. 네, 제가 방금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지, 방광이 늙어서 그런 거지 하고 참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잠 좀 설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자꾸 깨면 우리 뇌에 치명적인 독소가 쌓입니다. 푹 자야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이 씻겨나가는데 자꾸 깨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박순자 어르신처럼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낙상사고라도 당하시면 고관절이 부러져서 평생 누워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야간뇨는 내 몸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딱 하루 실천하시고 나서 그날 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술했냐고요? 아닙니다. 비싼 약을 드셨냐고요?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몰라서 못했던 거지 알면 누구나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의사 생활 20년의 노하우를 담아 밤새 화장실 안 가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확실한 해결책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밤부터 당장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이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꿀잠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서로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어떻게 하루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확 줄였는지 그 핵심 비결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여러분 댁에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 6시부터는 물을 끊으셔야 합니다. 물만 안 드시는 게 아니라 국물, 과일, 차,
전부 다 끊으셔야 합니다. 목이 정말 마르시면 입만 살짝 축이는 정도로 끝내십시오. 박순자 어르신이 저한테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 생각해서 저녁 먹고 나서 꼭 둥글레차 따뜻하게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TV 보면서 비타민 먹는다고 사과나 배를 깎아 먹어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요? 네, 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밤에 깨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건강 챙기겠다고 드신 수분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저녁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자도 밤새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뇌 속에 아주 똑똑한 문지기가 하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소변을 농축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이 문지기는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밤에는 주인님이 주무셔야 하니까 소변량을 줄여라 하고 신장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밤새 소변이 아주 조금만 진하게 만들어져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야속하게도 이 문지기가 늙어서 일을 잘 안 합니다. 밤이 됐는데도 소변을 줄이라는 명령을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밤에도 낮이랑 똑같이 맑고 묽은 소변이 계속 콸콸 만들어집니다. 방광 크기는 종이컵 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밤새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 넘칠 수밖에요. 그러니 뇌가 비상을 걸어서 자꾸 잠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직접 조절해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도꼭지를 잠그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주무시기 2시간 전에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20분만 계십시오. 쿠션이나 베개를 다리 밑에 받치셔도 좋고 벽에 다리를 기대셔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소변이랑 다리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발을 제가 봤더니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발목이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이게 다 물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하니까 중력 때문에 몸속의 수분이 다리로 내려가서 쌓입니다. 하수구에 물 고이듯이 종아리에 물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려고 자리에 딱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고여있던 그 많은 물이 중력이 없어지니까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신장으로 돌아가고 결국 콩팥으로 들어갑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주인이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콩팥은 이걸 빨리 소변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지 1-2시간 만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리에 있던 물이 방광으로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물을 잘 때 빼지 말고 자기 전에 미리 빼버리자는 겁니다. 저녁 드시고 TV 보실 때 다리를 높게 올리고 20분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리에 있던 물이 순환되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직전에 화장실 가서 그걸 싹 비우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밤새 방광에 찰 물이 미리 다 빠져나갔으니까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다리 올리기를 한 날이랑 안 한 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저녁 6시 이후 물 잠그기, 자기 전 다리 올려서 물 빼기. 이 2가지만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개운함이 완전히 다르실 겁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면 안 되겠죠? 주변에 밤잠 설치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생명의 은인이 되실 겁니다. 자, 물도 끊었고 다리도 올렸는데 여전히 밤에 깨신다는 분들, 지금 당장 드시는 약봉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비결입니다. 혹시 혈압약을 저녁 식사 후에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그 약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는 정신없어서 자꾸 까먹으니까 마음 편하게 저녁 먹고 혈압약을 먹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아주 성실한 환자분이셨죠. 그런데 그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약 중에는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뇨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소변을 억지로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약입니다. 몸속의 수분을 빼내서 혈관 압력을 낮추는 원리거든요. 이 약의 효과는 보통 드시고 나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저녁 7시에 이 약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밤 1시, 새벽 3시, 새벽 5시, 우리가 한창 자야 할 그 시간에 약기운이 돌면서 콩팥을 쥐어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약기운 때문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순자 어르신께 처방을 바꿔드렸습니다. 어르신, 이 약은 무조건 아침 식사하시고 드세요. 딱 시간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낮에는 어차피 활동하니까 화장실 자주 가는 게 크게 문제 안 되잖아요. 낮에 소변을 다 배출하고 나니 밤에는 콩팥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다음 병원 진료 때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밤에 소변 때문에 너무 힘든데 혹시 제 약 중에 이뇨제가 들어있나요? 아침으로 옮겨도 될까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 이건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밤에 깼을 때 뇌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훈련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성격이 깔끔하셔서 자다가 조금만 요의가 느껴져도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소변이 많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찔끔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도 느낌은 엄청 급했거든요. 이게 바로 뇌가 보내는 가짜 신호, 절박뇨입니다. 우리 방광은 생각보다 큽니다. 종이컵 두세 잔은 거뜬히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 센서가 예민해져서 반컵만 차도 뇌한테 주인님 꽉 찼습니다. 지금 당장 비워야 합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올립니다. 밤에 자다가 깼을 때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습관은 이 거짓말쟁이 센서를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아, 주인이 내 말 듣고 바로 반응하네? 하고 학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자다가 깼는데 소변이 마렵다? 시계를 보지 마시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십시오. 딱 2분. 숫자로는 120까지만 천천히 세보십시오.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이건 가짜다. 내 방광은 아직 튼튼하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신기하게도 2분을 참으면 그 급하던 느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선생님 참다가 이불에 지도 그리면 어떡해요? 하고 겁내셨는데 막상 해보니 100가지 세기도 전에 다시 잠드신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면 소변 양도 충분하고요. 이게 바로 방광 용량을 늘리고 뇌를 교육하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자면 혹시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 계시죠?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우리 심장이 숨 막혀 살려줘 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아주 강력한 이뇨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몸에 물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히나 보다. 빨리 물을 빼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 고시는 분들은 밤새 소변이 폭포수처럼 만들어집니다. 만약 주변에서 당신 자다가 숨 안 쉬더라 하는 소리 들으셨다면 비뇨기과가 아니라 수면 검사를 먼저 받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골이만 고쳐도 야간뇨가 싹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약 먹는 시간 바꾸기, 깨자마자 2분 참기, 그리고 코골이 점검하기. 여기까지 챙기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야간뇨와 이별할 준비가 90% 끝났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더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 지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시죠?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실까봐 박순자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24시간 야간뇨 탈출 시간표를 제가 직접 짜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표 그대로 딱 3일만 따라해 보십시오. 자, 박순자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네, 바로 물 한 잔 드시고 혈압약을 드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녁 드시고 느긋하게 드셨는데 이제는 눈 뜨자마자 드십니다. 그래야 약 기운이 낮에 돌고 밤에는 빠지니까요. 오전과 낮 시간은 자유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낮부터 물을 안 드시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낮에는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낮에는 좋아하는 커피도 한잔 하시고 찌개도 드시고 마음껏 드십니다. 하지만 오후 5시가 되면 비상벨이 울립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워밍업을 하셔야 합니다. 오후 5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는 딱 끊으십시오. 그리고 과일도 이때까지만 드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깎아 먹는 배 한 조각, 수박 한 쪽이 밤새 여러분을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국물 금지입니다. 밥 말아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십시오.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물 한 컵 드시던 것도 반 컵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처음에 이걸 제일 힘들어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녁에 입이 심심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얼음 물고 있기입니다. 목이 너무 마르면 물을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넣고 사탕처럼 천천히 녹여 드십시오. 그러면 갈증은 해소되면서 실제 마시는 물의 양은 아주 적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저녁 8시 드라마 보실 시간이죠? 이때 소파에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쿠션을 높게 쌓아서 다리를 올려두십시오. 아니면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소파 위에 척 걸치십시오. 딱 20분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물이 쪼르륵 내려와서 방광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쥐어 짜듯이 비우고 오십시오. 그리고 침대에 눕습니다. 혹시 새벽 2시에 눈이 떠지셨나요?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아, 내 뇌가 또 속는구나 생각하시고 침대에서 심호흡하면서 숫자를 120까지 세십시오. 만약 120까지 셌는데도 정말 못 참겠다 싶으면 그때 다녀오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전에 다시 잠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실천하시려다 보면 꼭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2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늙어서 물 안 마시면 피가 끈적해져서 뇌졸중 온다던데요.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낮에 충분히 드셨다면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낮에 섭취한 수분으로 밤사이 혈액순환 돌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밤에 물 많이 드셔서 잠 설치는 게 혈압 올리고 뇌 건강에 더 안 좋습니다. 안심하고 끊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배뇨일지 그거 꼭 써야 합니까? 귀찮은데. 네, 귀찮으시죠? 매일 쓰실 필요 없습니다. 딱 3일만 써보십시오. 정확하게 몇 밀리리터인지 잴 필요도 없습니다. 종이컵으로 대충 반컵이다, 한 컵 가득이다, 이 정도만 표시하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밤에 깼을 때 소변량이 많으면 물 조절을 더 해야 하는 거고, 양이 쥐오줌만큼 적은데 자꾸 깨면 방광 예민증이라 약을 드셔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기록입니다. 병원 가실 때 이 3일치 기록만 들고 가셔도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어르신 정말 훌륭한 환자분이십니다 하고 쌍수 들고 반기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하셨지만 딱 하루 해보시고는 몸이 가벼워서 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딱 하루만 저를 믿고 따라해 보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의지만 다지시면 됩니다. 댓글창에 실천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박순자 할머니처럼 해보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보여주십시오. 서로 댓글 보면서 응원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꽤 많아서 내가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복잡한 의학 이론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꿀잠을 위해 이 3가지 핵심 수칙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냉장고 문에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로는 내 입에 들어가는 물, 과일, 국물에 통행 금지를 내리십시오. 내 몸속 콩팥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야속하게도 나이 들면 저절로 잠기는 수도꼭지가 고장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잠그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입가심, 과일 한 조각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그 작은 참음이 밤새 여러분의 단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둘째, 잠들기 전 20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십시오. 중력 때문에 하루 종일 다리로 쏠렸던 체액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이걸 안 하고 주무시면 그 물이 밤새 방광을 공격합니다. TV 보실 때 멍하니 계시지 말고 베개를 쌓아놓고 다리를 올려두세요. 오늘 밤 화장실 갈 횟수를 미리 한번 줄여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 약은 아침에, 밤에 깨면 2분만 버티십시오. 혈압약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아침으로 옮기시고 밤에 자다가 깼을 때는 내 뇌가 보내는 거짓 신호에 속지 마십시오.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120을 세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 짧은 기다림이 예민해진 방광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순자 어르신 기억나시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분에게 밤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엔 또 몇 번이나 깰까? 자다가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해가 지는 게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 줄 아십니까?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개운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밤새 푹 주무시니까 피부 혈색이 달라지셨고 낮에 피곤해하지 않으시니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힘이 생기셨답니다. 야간요가 사라지니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과 자신감이 되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야간요는 절대 나이듦의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늙었으니까 참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도 아닙니다. 내 몸의 원리를 알고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오늘 밤부터 딱 3일만 독하게 마음먹고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3일치 배뇨일지를 들고 병원을 찾아오십시오.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몸을 돌보겠다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화장실을 오가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디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한 꿈 꾸시길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노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암 덩어리보다 더 치명적인 세금 폭탄의 위험성. 제발 이 5가지는 멈추십시오. 지난주였습니다. 76세 되신 김철수 어르신께서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계셨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시더군요. 저는 직감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인가 싶어 급하게 심전도 검사를 하고 응급처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심장 혈관은 깨끗했고 혈압만 조금 높았을 뿐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손을 잡고 차분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구겨진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병원 진단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날아온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였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서 모은 돈입니다. 손주 녀석 대학 가서 기죽지 말라고 학비 좀 보태주고 아들 녀석 전세금 모자란다길래 조금씩 떼어준 게 전부인데 이게 죄가 됩니까? 나라에서 내 노후 자금을 다 뺏어 가겠답니다. 어르신의 병명은 신장마비가 아니라 억울함으로 인한 급성 화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세청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장부를 뒤졌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AI 시스템이 24시간 쉬지 않고 여러분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몸속 아주 작은 종양까지 찾아내듯이 국세청 AI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손주에게 보낸 돈의 흐름을 1원 단위까지 추적해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민간요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만 안 넘으면 괜찮다더라. 990만 원씩 쪼개서 보내면 국세청도 모른다더라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더 키우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AI 시스템은 여러분이 돈을 쪼개서 보내는 그 패턴 자체를 이상징후로 포착합니다. 마치 심전도 모니터에 부정맥 신호가 잡히는 것처럼 국세청 모니터에 여러분의 이름이 빨간불로 뜨게 되는 겁니다. 올해 나라 살림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세금을 걷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더 촘촘한 그물망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고액 자산가들만 잡는 게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쓴 돈이 자칫하면 탈세라는 무시무시한 병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처럼 응급실에 실려오지 않으시려면 지금 당장 예방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딱 5가지를 처방해 드릴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나쁜 습관과 당장 실천해야 할 2가지 안전 수칙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 몇 푼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수칙입니다. 지금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혹시 나도 걸리는 거 아닐까 불안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을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처방전대로만 하시면 세금 폭탄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백신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준비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여러분의 통장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철수 어르신의 진료 기록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잘못된 습관이 어르신의 통장을 망가뜨렸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아니면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십시오. 의사가 환자에게 절대 먹지 말라고 금지하는 음식이 있듯이 75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거래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벌금을 무는 수준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자산을 중환자실로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절대로 990만 원씩 쪼개서 이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민간요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1000만 원 넘게 보내면 국세청에 보고되니까 990만 원씩 나눠서 보내면 아무도 모를 거야. 정말 그럴까요? 이건 마치 독약을 한 번에 마시면 죽으니까 10번에 나눠서 마시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융 시스템에는 STR이라는 의심거래 보고 장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금액을 쪼개는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990만 원씩 3일 연속으로 보낸다거나 500만 원씩 일주일 간격으로 보낸다? AI는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진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구나. 고의적인 탈세 환자구나. 차라리 한 번에 보내고 떳떳하게 선령하면 될 일을 괜히 숨기려다 가산세가 40%까지 붙는 괘씸죄 처방을 받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2번째,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을 자녀가 저축하거나 투자하게 절대 두지 마십시오. 김철수 어르신이 바로 이 함정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이 서울살이가 팍팍할까봐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워낙 알뜰해서 그 돈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세법이라는 의학사전에서 정의하는 생활비는 소모품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로 쓰이고 사라져야 하는 영양소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지지 않고 아들 통장에 그대로 남아서 주식이 되고 적금이 되었다? 국세청은 이걸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증식, 즉 증여로 판단합니다. 밥 사 먹으라고 준 돈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을 샀다면 그건 더 이상 생활비가 아닙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약을 쓴 부작용으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3번째, 소득이 있는 다 큰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내 자식이 직장 다니면서 월급 300만 원, 400만 원을 받아도 부모 눈에는 늘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반찬값이라도 하라고 돈을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세법상 생활비 비과세 혜택은 피부양자, 즉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응급조치입니다. 이미 직장이 있고 소득이 있는 자녀는 혼자 숨쉬고 밥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성인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건 멀쩡한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과잉 진료입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벌이가 있는데도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면 그걸 생활비가 아니라 공짜로 받은 재산, 즉 증여로 봅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아들도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가 돈을 보냈으니 꼼짝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금지사항, 머릿속에 확실히 입력하셨습니까? 쪼개서 보내지 말 것, 생활비로 저축하지 말 것, 돈 버는 자녀에게 생활비 주지 말 것. 이 3가지 나쁜 습관만 끊으셔도 여러분은 세무조사라는 무서운 질병에서 80%는 벗어나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걸 알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올바른 치료법을 아셔야겠죠?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당당하게 자녀를 도울 수 있는 특효 처방전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딱 한 번만 공유하시면 내 친구의 노후 자금까지 지켜주는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제 설명을 여기까지 듣고는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하지 말아야 할 건 알겠는데 그럼 자식 힘든 거 뻔히 보면서 모른 척 하라는 겁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게 그럽니까? 저는 어르신의 거친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자녀를 도울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부작용 없이 아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3대 면역 강화 처방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처방전, 10년 주기 면역 백신을 맞으십시오. 의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파상풍 주사나 독감 예방 주사도 맞는 주기가 있죠? 증여세도 똑같습니다. 딱 10년이라는 주기만 지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목돈을 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손주에게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리셋됩니다. 자녀가 30세일 때 5천만 원을 주고 40세가 되면 또 5천만 원, 50세에 또 5천만 원. 이렇게 계획만 잘 세우면 평생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세금 걱정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안 넘으니까 그냥 줘도 되겠지 하고 신고를 안 하십니다. 이건 마치 예방주사는 맞았는데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이 돈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증명할 길이 막막해집니다. 반드시 홈택스에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를 하십시오. 낼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 신고 기록이 바로 여러분을 평생 지켜줄 국가공인 진단서가 되어줍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조사가 나와도 이 기록 한 장이면 모든 의심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 다이렉트 주사요법을 쓰십시오. 병원비나 등록금처럼 꼭 필요한 돈을 지원해 줄 때는 자녀의 통장을 거치지 말고 기관으로 바로 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응급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 혈관은 못 찾으면 링거를 꽂을 수 없죠. 자녀의 통장이 바로 그 막힌 혈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 500만 원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보통은 아들 통장에 500만 원을 보내고 아들이 그 돈으로 학교에 냅니다.
이러면 국세청 AI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현금을 줬네? 이건 증여다.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들 통장에 찍히는 순간 증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학교 계좌로 등록금을 직접 입금하십시오. 아들 통장을 거치지 않고 학교나 병원 원무과로 바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손주 교육비를 직접 부담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우리 세법은 피부양자의 교육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단, 이때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아들이 소득이 아주 많아서 충분히 낼 능력이 있는데도 할아버지가 내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라면 이 다이렉트 주사요법이 가장 안전한 치료법이 됩니다. 세 번째 처방전, 꼼꼼한 진료 차트를 남기십시오. 송금할 때 메모 남기는 습관,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차트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의사가 아무리 잘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진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앱에서 송금하실 때 메모란을 그냥 비워두지 마십시오. 그냥 용돈, 이체, 이렇게 성의 없이 쓰셔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병명과 처방을 적듯이 상세하게 적으세요. 4월 생활비 및 식대, 어머니 무릎 수술비 대납, 전세자금 2천만 원 대여, 이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세무조사는 보통 3년, 5년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3년 전 5월 12일에 보낸 200만 원이 무슨 돈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절대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하면 소명을 못하고, 소명을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송금 메모가 남아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메모 한 줄이 바로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아, 이때 보낸 돈은 생활비였구나. 이건 빌려준 돈이었구나. 하고 국세청 조사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10년 주기 면역 백신 챙기기, 다이렉트 주사요법 활용하기, 꼼꼼한 진료 차트 남기기. 이 세 가지 처방전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자산 건강은 100세까지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또 다릅니다. 당장 오늘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하루 일과표를 짜드리겠습니다. 머리 아픈 세금 고민, 이제 습관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처방전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와 자산 정보를 연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수술실에서 나와 재활 훈련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제가 김철수 어르신께 딱 3단계로 이루어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은행 앱을 켜기 전에 마치 혈압을 재듯이 이 세 가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 단계, 투약 전 성분 확인입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문해 보십시오. 이 돈이 순수한 생활비인가 아니면 자산 증식용인가? 만약 생활비라면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딱 잘라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보내는 이 50만 원은 이번 달 쌀 사고 고기 사 먹는데 다 써야 한다. 절대 통장에 남기지 마라. 이렇게 복약 지도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금이나 사업자금처럼 큰 돈을 보내셔야 한다면 그건 생활비라는 약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땐 차용증이라는 처방전을 쓰거나 증여신고라는 정식 수수를 밟으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생활비인 척 보내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 단계, 처방전 기록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송금 메모, 습관이 안 되면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메모를 안 적으면 아예 송금 버튼이 안 눌러진다고 생각하십시오. 2025년 5월 생활비, 식대, 손주 치아 교정비 대납. 이렇게 적는데 딱 10초 걸립니다. 이 10초가 나중에 여러분을 수천만 원 세금 폭탄에서 구해주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내 재산을 지키는 주문을 외운다고 생각하고 꼭 적으십시오. 세 번째 단계, 엑스레이 사진 찍어두기입니다. 송금이 완료되면 화면에 이체 확인증이 뜨죠? 그걸 휴대폰으로 찰칵 캡처해 두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병원비나 등록금을 냈다면 그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십시오. 김철수 어르신은 아예 휴대폰 사진첩에 세금 증빙이라는 앨범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정리해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앨범만 딱 보여주면 끝납니다. 자, 이제 진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대기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 제가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지난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그냥 보냈는데 어떡합니까? 벌써 말기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의학으로 치면 조기 발견입니다. 국세청이 먼저 메스를 들고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자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 붙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났어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이 가산세를 절반이나 깎아줍니다. 물론 본 세금은 내셔야겠지만 가만히 있다가 괘씸죄죄까지 덮어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골문 상처는 빨리 도려내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이라도 세무사라는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 받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한테 주는 돈도 세금 나옵니까? 다행히 우리 세법은 부부는 한 몸으로 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강합니다. 10년 동안 무려 6억 원까지는 서로 주고받아도 증여세가 0원입니다.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부부끼리 주고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을 줬는데 아내가 그 돈으로 바로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5년 안에 팔았다? 이러면 2월 과세라는 복잡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나 노후 자금으로 주는 건 괜찮지만 부동산 투자를 위해 명의만 빌리는 시기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유학비나 학비를 내주면 안 됩니까?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의학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손주의 부모, 즉 여러분의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입니다. 만약 아들이 멀쩡히 직장 다니고 연봉도 꽤 높은데 할아버지가 손주 예쁘다고 1년에 2천만 원짜리 국제학교 학비를 내준다? 이건 과잉 영양 공급입니다. 증여세 나옵니다.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대신 내주는 건 부의 대물림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갑자기 실직했거나 아파서 돈을 못 버는 상황이라면 그때 할아버지가 내주는 학비는 구호물자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경제적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복잡해 보여도 원리는 하나입니다. 숨기지 말고 기록하고 원칙대로 하라. 이것만 지키시면 국세청 AI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이 안전수칙을 실천해 보겠다. 내 통장 내가 지키겠다.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서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지만 같이 하면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진료 내용을 딱 3줄의 처방전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냉장고문에 붙여두고 기억하십시오. 첫째, 쪼개기 이체는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국세청 AI 시스템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꼼수가 아닌 전공법을 택하십시오.
둘째, 혈관을 뚫고 직접 투여하십시오. 병원비나 등록금은 자녀 통장을 거치지 말고 해당 기관으로 직접 보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진료 차트 없는 의술은 없습니다. 송금할 때마다 구체적인 용도를 메모하고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이 훗날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변호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김철수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어르신은 저와의 상담 후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세금은 일부 내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하던 불안감이라는 만성질환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가산세도 크게 줄였고요. 지난주에 혈압약을 타러 오셨는데 얼굴색이 그렇게 좋으실 수가 없더군요. 선생님, 이제 2다리 뻗고 잡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하시며 웃으시는데 의사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제 아들에게 돈을 보낼 때 제가 알려드린 10초 루틴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용도 확인하고 메모 남기고 증거 남기고. 처음에는 조금 귀찮았지만 이제는 이 습관이 내 돈과 가족을 지키는 안전벨트라는 걸 확실히 아신 거죠.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는 의사입니다. 제 본분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뵈면서 깨달은 것은 몸만 튼튼하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 그 돈으로 자녀들과 웃으며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입니다. 화병으로 쓰러지지 않게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도 의사인 제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써드린 이 처방전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몸도 마음도 그리고 통장까지도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도록 저 국민주치의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